우선 핵심 자산 투자 매력도 먼저 살펴보시면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투자 자산 매력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여전히 50 이하. 그러니까 이게 투자 자산 매력도가 50 이하면 매력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 펀드멘탈하게 나쁘거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평가돼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보다는 약간 투자 매력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는 펀드멘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조금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폭락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점수가 약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점수가 약간 좋아진 거고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50%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별 투자 매력은 없는데,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지난달 대비해서 올라간 거는 기술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공통점이, 그때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 일으키고 나서 급락했던 부분이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주가가 다 반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위로. 그래서 추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은 뭐 거의 지난달하고 비슷하고요. 여전히 50 이하지만 지난달하고 투자 매력도가 비슷하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4.3%,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뭐 4% 언더로 떨어지지도 않고 4.5 이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4.2, 뭐 3, 4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볼 때는 4%대 초반, 지금 현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그냥 4%대 초반, 중반 요 정도가 그냥 페어 밸류 정도 되는 거예요. 채권으로 보면 그냥 적정한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장기채를, 미국 장기채를 투자할 만하다, 이 정도 투자 매력도 높아지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한 5.5, 6 정도, 6% 정도까지 올라가야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투자 매력도가 한 70, 80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금 금리의 수준도 그렇지만 위험성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 위기의 가능성. 요번에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경고를 했잖아요. 또 미국의 재정 문제하고 달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만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장기 채권은 이런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인플레이도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위험,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든지 아니면 국제 공조가 일어나서 어떤 미국의 부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서, 각국이 협조해서 좀 그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또는 아시아 국가들 상대로 미국이 뭐 100년짜리 국채를 강매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100년짜리 국채를 사진 않겠지만 각국이 미치지 않고서 그걸 사겠어요. 그건 돈은 그냥 주는 건데,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부채 부분을 좀 다 같이 이렇게 n분의 1로 어느 정도 떠안는 정도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위험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관세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없애진 않겠지만 지금 많이 부풀려 놓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상호 관세는 최대한 줄이고 보편 관세 10% 정도로 합의를 하면, 그것도 이제 미국 재정 입장에서는 10%의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밖에서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메이크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미국 채권을 입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미국 채권 잘 안 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금리가 확 급등해 버리는, 5%, 6%까지 확 급등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때 이제 사야죠. 미국 채권을 사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스파이크가 예전에 2012년인가요? 그때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유럽의 그 금리가 한 번씩 팍 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올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장기 채권은 조금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확 튀어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한 70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은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유가는 계속 6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굉장히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펙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 오펙이 약간 분열되고 있어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펙 국가들이 서로 이제 감산 합의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일부 국가들이 이제 증산을 하면서 뭔가 오펙의 어떤 결속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증산 쪽으로 이제 감산을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밀리고 있는 건데, 유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요. 60불 대면 굉장히 싼 거고요. 싸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싸다는 것과 올라가는 건 좀 다른 거죠. 저평가돼 있지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가 쪽에서 가장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는 미국이 사실은 그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 됐잖아요. 사우디보다도 더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유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미국이 그렇게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오펙 국가들이 그 수급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지네들이 좀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컨트롤이 됐는데, 미국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이 오펙의 어떤 지배력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차지를 하고 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자기네 이제 석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석유 시장 자체가 좀 석유 가격이 막 폭등하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어떤 셰일 업체들의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와 전망을 보면 이제 생산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예요. 투자가.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 셰일은 단가가 되게 높거든요. 원가가. 그 중동보다도 한 2배 이상 높아요. 높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미국 업체들의 생산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투자도 많이 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생산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 줄고 생산 줄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글로벌 그 석유 시장에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지금은 사실 모멘텀이 최악이지만 이 어떤 미국의 이제 석유가 생산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빠질 때 잘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석유 시장의 확실한 저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뭐 항상 이렇게 매수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잘 알 수가 없을 때는. 근데 워낙 밸류에이션이 저점이라서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60불 전후로 해서 저점을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추세가 돌 때 그냥 따라 들어가도 그게 더 확실한 거죠. 어쨌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자산이다, 이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매력도가 높은데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전월 대비해서 떨어진 거는 뭐 기술적으로 나빠진 건 아니고요. 이 골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좀 투자 매력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매력도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살 거냐 말 거냐, 달러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있냐 없냐인데 달러 매력도는 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밀리면서, 그러니까 원화 절상이죠. 절상되면서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여전히 뭐 투자 매력도가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제 채권 시장 한번 볼까요? 채권 시장 보면 미국의 국채는 뭐 4.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추세도 계속 하락 추세고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셀 USA가 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막 겁을 먹을 정도로 미국 자산 막 다 투매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 막 그렇게 셀 USA 뭐 하면서 막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뭐 미국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 미국으로 들어간 자금 여전히 추세적으로 괜찮고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의 펀드 플로우도 괜찮거든요, 아직. 괜찮고 더 결정적인 건 미국의 채권을 입찰할 때 국제 입찰을 하잖아요. 뭐 3년물도 하고 5년물도 하고 10년물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입찰할 때 보면 입찰 경쟁률이 괜찮았거든요. 이게 입찰 경쟁률이 확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 진짜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막 셀 USA다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으면 지금 금리 막 급등하고 미국 주가 막 급락하고 하겠죠. 근데 지금 다 리커버리 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회복을 다 했고 거의. 그 다음에 금리는 뭐 계속 4.3, 4.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려는 많지만 그렇다고 막 뭐 달러로 집어 던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환율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부각돼 보이는 거죠. 진짜 미국 달러 이제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너무 그동안 쏠렸기 때문에 미국 자산을 너무 쏠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균형을 찾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큰 기관들이 뭔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 달러 해지를 좀 늘려볼까? 지금 달러 해지 30%밖에 안 됐는데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좀 해볼까? 그러면 달러 해지 비율을 뭐 예를 들면 30%에서 뭐 50%, 60%까지 한번 올려볼까? 이런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를 이제 보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미국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선이 이게 이제 플럭시 레이시라고 해서 약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미리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두색이 기준금리 이하로 깨고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깨고 올라오면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좀 미리 움직이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거의 미국 기준금리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더 떨어지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나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약간 중립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동결할 수도 있고 뭐 인하할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인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제 연준은 약간 주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어떤 투매, 글로벌 투매, 그다음에 재정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선. 왜냐하면 그런 거 부담이 있으면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달러의 매력을 더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어서 뭐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어떤 지표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결정을 해야 된다. 연준이 인하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나빠질 때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때 인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후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연준 의장이면 조금 그냥 내리지 않고 버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 인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어쨌든 그 시나리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미국 기준금리는 인하를 안 하고 미국 경기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가 확실해질 때 갑자기 이제 확 내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채권 단기금리하고 시장금리는 다른 거예요. 단기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거고 시장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는 좀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은 거,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만기가 긴 채권은 혹시나 이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이렇게 확 치솟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위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 위험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투자를 한다면 그냥 만기 3년 이내에 만기가 짧은 채권을 투자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골드의 적정 가격을 4,000불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월가에서 4,000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금값이 4,000불 간다 뭐 이런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랑 이제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3,500불까지 올라왔죠. 근데 3,500불이 저희가 M2 기준으로 봤을 때 3,500불 정도가 페어밸류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부채 기준으로는 아직은 한 500불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버블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재정 위기 부분이 정말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진짜 셀 USA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달러 이게 위험해. 달러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다 던지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같은 분위기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쭉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뭐 그냥 오버슈팅 하는 건데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오버슈팅까지 생각하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보고서 쓰면서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 여기서부터 4,000불까지 갈 때까지 조금 팔자. 분할 매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좀 팔아 나가면서 만약에 4,000불에 왔다. 그러면 현재 보유 물량이 100이라면, 그러니까 금 포지션이 100이라면 여기서부터 4,000불 갈 때까지 조금씩 팔아가지고 4,000불 딱 갔을 때 얼마를 남기느냐? 20%.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량의 5분의 1 정도만 남기고 팔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보고서에.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좀 팔아주는 게 맞아요. 맞고 그러면 4,000불 돌파해서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막 5,000불도 갈 것 같고 뭐 미국 재정 그 달러가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으로 막 간다. 뭐 금 2만 불 간다. 뭐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죠.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4,000불 가면. 지금 5,000불까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골드만에서 5,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한 자리를 풀로 먹고 나머지는 20%만 가져가는 거예요. 20%만 이거는 이제 약간 기회비용을 잃는 거에 대한 해지죠. 일종의. 20%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뭐 5,000불을 가든 2만 불을 가든 나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20% 갖고 있으니까 배 아픈 것도 없고 이미 많이 먹고 팔았으니까 80%는 팔았고 20%는 남겨놓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늘 판단할 수 없어요. 이때도 그랬고 뭐 어느 때든 버블은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이런 혼돈된 세상에서는 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20% 정도는 남겨놓자. 그러면 5,000불을 가든 2만 불을 가든 그건 끝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이제 풀로 다 가져가서 4,000불이 갔는데도 풀로 갖고 있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미국 재정위기 부분이 해결이 되거나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린란드를 침공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미국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그냥 군사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그 땅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히토류라서부터 이 자원이 뭐 수십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어버리는 순간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한 그게 사라지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미국은 계산이 서면 침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해도
고객을 위해서 뭐 미친 짓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만 어느 정도 먹고 4,000불 가면 대충 정리하고 한 20%만 남겨놓자는 거예요. 남겨놓는 건 혹시라도 이게 버블이 생기면 배 아플까 봐 남겨놓는 거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드의 밸류에이션은 저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권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아주 고평가 위에 상단은 아니고 약간 하단에 가깝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4,000불 가면 이제 버블 수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여기서 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내일 꺾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4,000불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4,000불까지 가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계획을 짜고 여기서 3,500불이니까 3,600불 되면 뭐 10% 팔고 700불 되면 또 10% 팔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좀 팔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택 시장인데 주택 시장은 지금 주택 경기 동행 지수나 또는 투자 매력도는 다 안 좋고요. 주택 가격은 상승세예요. 이거는 서울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하락세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상승세인데 강남만 세요. 지금 강남만 세고 그 강남도 이제 5월달, 4월달 기준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지표상으로 이게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부동산 지표들은 이런 건데 투자 매력도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이런 마이너스에서는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건물부터 지금 안 좋죠. 안 좋고 이런 투자 매력도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플러스 전환이 되면 그때 뭔가 투자 목적으로 뭐 건물을 산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 경기 동행 지수인데 파란색 선이거든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요 빨간색 선은 실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 요거는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물가로 디스카운트한 실질 가격인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장기 추세선에 딱 맞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이 장기 추세선을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실질 기준으로 못하고 있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하락 추세로 접어들 때 장기 추세선을 깼다가 반등했다가 장기 추세선이 돌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현재는 보입니다.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동행지수인데 동행지수는 어쨌든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펀더멘탈하게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저희가 지표상으로 장기 추세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를 판단할 때 보는 지표인데 이거는 장기 인플레이션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으로 수렴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모든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라인에서 플러스 성장 부분까지 해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수렴하는 게 정상인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09년, 8년, 9년에 이렇게 2003년서부터 쭉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노무현 시절에 이렇게 막 버블이 있다가 2009년서부터 이제 약세장이 왔거든요. 이 약세장이 왔을 때 어디까지 빠졌냐면 이 장기 인플레 선 위에서 딱 돌았어요.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여기까지 버블을 만들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때는 이걸 지켰지만 이번에는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장기 라인을. 왜냐하면 이때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 관련 부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돌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대 매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가 벌써 이제 2배씩 늘고 있는데 매년 경매가 막 쏟아지고 이제 부채가 터지는 거죠. 부채가 터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상적인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온 경우 많아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온 경우. 과매도죠. 과매도 나왔다 올라온 경우. 이런 경우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 정상적으로 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언제냐면 2018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2018년 가격을 보시고 그 정도 가격에 오면 그냥 내가 빚을 많이 지지 않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정도 여건이 되면 내 집 마련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에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사는 건 저는 반대라고 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내 집 마련을 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려고 돈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런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언제 살 거냐? 어느 정도 가격,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살 거냐? 2018년 가격 정도, 거래했던 가격 정도 내려오면 사도 된다는 거죠. 좀 더 밀리더라도 그냥 그건 버티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 2028년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이죠. 6년, 7년, 8년. 앞으로 3년 동안 이 가격, 2018년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변하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건데 아마 지표상으로는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 시기는 앞으로 2, 3년간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2018년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